글로벌 회사에서 사내 결혼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 저희의 사장님으로 오시다 보니 사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남편을 내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장님께서 부르셔서 너가 이렇게 일 잘한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 네 남편이 기죽지 않겠냐. 그때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건 콘크리트 천장이다. 이거를 깨부수려고 내가 자꾸 부딪힐수록 내 머리만 깨지고 티 흘리는 것은 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략적으로 상방이 열려있는 회사를 찾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곳에서는 부딪히지 마시고 피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26년간 한 번의 창업과 5번의 이직을 통해 커리어를 지속해온 연세 커리어 피보터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헬로키티나 디즈니 같이 캐릭터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창업사를 창업했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는 코스메틱 브랜드 매니저, 글로벌 기업에서 IT 컨설턴트, MBA를 마친 후에는 풀무원 식품에서 마케팅 본부 상무이사로 일했고 아임닭 아이멜 총괄 CEO로 일했습니다. 지금도 모 그룹사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커리어 패스를 확인해 보니까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직을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커리어를 선택하신 건가요? 원래 CEO가 목표였기 때문에 좋은 CEO가 되기 위한 역량을 좀 수집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이직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코스메틱 회사에 들어갈 때도 큰 기업의 코스메틱 브랜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를 성장시켜서 익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브랜드 런칭부터 끝까지 다 경험을 했고요. IT 회사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일하는 방식과 체계,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직접 보다 보니 ERP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경영자가 됐을 때 감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 그걸 좀 몸소 배우고 싶어서 IT 회사로 옮기게 된 거고요. 식품 회사에 옮길 때는 조금 더 전략적인 포인트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이긴 한데 좋은 사장이 되려면 일단 좋은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여야 했습니다. 그 전에 다녔던 회사는 여성이 리더로 성장한 케이스가 없었고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계를 좀 살펴보다 보니 여성이 경영자가 된 케이스가 있는 업계들이 몇 군데가 보였고 그 중에 하나가 식품이었고요. 사실은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목표를 세워놓고 커리어를 피보팅하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커리어 피보팅이라고 하면 이직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커리어 피보팅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은 그중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농구 용어인데 한 발을 땅에 붙이고 나머지 한쪽 발로 여기저기 방향을 틀어가면서 시야를 확대하는 것이 피보팅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커리어 쪽으로 접목을 시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경험과 역량을 베이스로 두고 새로 배우거나 아니면 새로운 영역을 탐구해서 확대하는 전략이 피보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1000만 영화를 찍으신 장한준 감독님 케이스가 피보팅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사극을 처음으로 도전하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말렸대요. 처음 하는 건데 할 수 있겠냐, 망할 거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누구는 처음부터 사극해봤냐, 누군 조선시대 살아봤어? 이런 마인드로 도전을 하셨다고 해요. 성공의 포인트들을 보면 그동안 그분이 쌓아왔던 경험과 역량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시나리오 작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뻔한 역사적 사실을 정말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시고 스토리텔링을 하셨다고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랜 기간 그 업계에 있으셔서 쌓아오셨던 그 인맥들이 이번에 캐스팅 역량으로 정말 크게 발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전 정신까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피보팅의 좋은 사례가 장항준 감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이곳을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오늘 여쭤볼 주제가 커리어 피보팅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직을 걱정하시거나 진로를 결정하실 때 유망한 직업이 뭔지,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가 어딘지 이걸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거기에 본인을 맞춰서 들어가시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좀 실패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답은 결국은 본인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리어는 서칭하는 게 아니라 디스커버링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먼저 이해하고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본인이 뭘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를 깊이 있게 본인을 통찰한 후에 그렇게 좀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어른들이
선배님들이 좋아하는 일을 절대 직업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좋아하는 일이 곧 잘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는 좋아하는 일이 돈을 벌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도 괜찮은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들과 유통 채널들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고 가치관이 맞는 직업이라면 본인이 직업으로 삼으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3가지를 얘기 드렸는데요. 본인을 탐색하는 순서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잘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능이 있는 일은 본인이 남들보다 좀 빨리 배우거나 똑같은 시간을 했는데 더 좋은 퍼포먼스를 냈거나 아니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입했던 경험이 있는 일이 재능이 있는 일이에요. 흥미는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흥미는 좀 쫓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다는 건 재미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나에게 즐거운 도파민을 줬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흥미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거든요. 잘하는 것보다 흥미 있는 걸 먼저 삼으시면 조금 순서가 뒤바뀌게 되거든요. 먼저 재능이 있는 곳을 삼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3번째 가치관.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주고 싶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세상이 그걸 가치 있게 느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돈이 되는 직업이 되는 겁니다. 인터뷰했던 분 중에 한 케이스가 이름 있는 럭셔리 브랜드의 디자이너셨어요. 한 벌을 사면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브랜드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인형 옷도 본인이 직접 만들면서 자기가 만든 예쁜 옷을 여러 사람이 입는 것을 보는 게 행복했대요. 그런데 100명에 1명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고가 브랜드에 자기가 들어갔더니 출퇴근길에 내 옷을 입은 분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티베이션이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중저가 브랜드 이직을 하셨어요. 이직하니까 이제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본인이 만든 옷을 입은 사람들을 종종 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본인한테는 짜릿함을 준답니다.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너무 다르면 일을 지속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가신 것 같아요. 피보팅이 기존의 전문성은 고정을 하고 나머지 한 발은 다른 것들을 보면서 시야를 넓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초년생들은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거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일단 경험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경험도 없으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정도부터 20대에 계신 분들은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겠고 회사를 들어가서 인턴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르바이트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내가 디저트를 만드는 일이나 이런 쪽에 흥미가 있다던가 이런 걸 발견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하는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커리어의 씨앗들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직접 경험을 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다면 강적 경험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선배님들이 회사에서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 어떻게 배우고 거기까지 가셨는지를 많이 물어보고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훌륭하게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매우 좋고요. 제일 좋은 건 책이죠. 책은 정말 한 1, 2만 원에 어떤 성공한 사람의 뇌를 빌려오는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 사고 방식까지 긍정적으로 전염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은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커리어 피보팅을 할 때 어떤 태도나 역량을 갖추는 게 좋을까요? 기본 역량은 커리어 피보팅이 아니라 인생의 태도에서도 아마 그 역량들을 가지고 계시면 매우 진취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꼽은 그 6가지 역량은 호기심, 모방력, 상향심, 호환력, 주인의식, 그리고 추진력이거든요. 이렇게 6가지인데 그중에 모방력과 호환력은 스킬에 가깝습니다. 계속 단련하셔서 키우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마인드셋에 가까운 그런 태도거든요. 그래서 근육과 같아서 근육처럼 자꾸 쓰면서 의식적으로 자꾸 키워야 된다. 우리 운동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원래 하던 방식이 아니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자꾸 키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이 마인드셋이 발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6가지 기본 역량이 일의 기본기라고 얘기하는데 스킬은 배우면 돼요. 그런데 이 6가지 역량이 저는 더 중요한 기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해주신 게 태도 중에서 조용한 퇴사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조용한 퇴사라고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조용하게 퇴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마음으로는 이미 이 회사를 버렸어요. 그리고 일도 최소한의 것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옮길지는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때운다는 개념이더라고요. 일을 소홀히 할 거면 정말로 그만두시고 그걸 전략이라고 포장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의미 없이 일도 소홀히 하고 본인도 어떤 자존감도 느끼지 못하면서 회사를 다닌다는 건 본인한테도 해가 되고 조직에도 해가 되고요. 제일 안 좋은 건 동료들한테 해가 됩니다. 팀원들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조용한 퇴사 중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본인 평판에도 좋을 게 없고 회사는 인맥도 형성하는 곳이거든요. 좋은 인맥들 평생 같이 가야죠. 퇴사하실 수 있고 이직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조직이라면 나가셔도 되죠. 그런 정도의 마음이시라면 저는 이제 100일 플랜을 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이어리에 목표 일정을 100일 후로 정해놓으시고 거기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X표를 쳐가면서 마치 곰이 마늘을 까먹는 심정으로 그 100일을 견디시는 건데요. 그냥 견디시는 게 아니라 권토중래의 마음으로 여길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배워갈 수 있는 것,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뽑아간다 라는 마음으로 태도를 완전히 바꾸셔서 이 100일을 채우셔야 돼요. 이 회사에서 새로운 일, 새로운 프로젝트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평소에 일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의 업무 성과들을 조금 확인해 보는 것, 그래서 내가 배워갈 게 없나, 좀 모방할 거 없나 이런 걸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평소 존경하던 선배님들한테 한 번씩 티타임을 요청해서 좋은 인맥들, 좋은 롤 모델들을 내 인맥으로 가져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보내시면 100일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 100일 동안 뽑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뽑아가고 나의 포트폴리오, 이력서에 한 줄 무언가는 꼭 남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을 채우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원치 않았던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지금 있는 회사에서 갑자기 저에게 기회를 주거나 승진을 시켜주거나, 왜냐하면 이 친구가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별 볼 일 없었던 내가 갑자기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 회사에서 10년을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아마 이 100일 플랜을 한 3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년을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6가지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역량을 키우는 공간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이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직에서 열심히 하면서 커리어 피보팅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업이 너무나 중요한 나의 씨앗이 되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저는 80대 20 정도의 비율로 비중을 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80%는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시고 집중하는 일에서 성과를 내는 것들이 다 나중에 나의 커리어의 자산이 되니까 그것들을 다 쌓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집중을 하시고요. 나머지 20%를 시간을 잘 관리하셔서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해보시고 배우셔야 되는데, 시간 플랜을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은 9시, 그다음에 식사하고 와서 1시에서 1시 반, 그다음에 퇴근하기 직전이 5시에서 5시 반, 이렇게 딱 3번의 타임에 이메일을 체크합니다. 그때 받은 편지함에 볼드가 있으면 안 돼요. 전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임존을 만들어요. 10시부터 12시가 인간이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이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뭔가를 고민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을 몰아서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와서 졸린 시간인 2시부터 4시는 협업존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미팅, 회의, 보고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잠이 깹니다. 맨 마지막 4시부터 퇴근하기 전까지 1시간 반 정도의 그 시간은 이제 제가 아침에 투두리스트를 적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남은 일들을 몰아서 처리한다. 그때는 부스터가 좀 걸려요. 왜냐하면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무리하시면 굉장히 충실하게 시간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퇴근한 시간은 온전히 내 시간을 만들 수 있는 팁이 되겠죠. 그러면 퇴근하고 저녁 식사하시고 나만의 시간이 되는 시간은 언제냐? 나를 위한 미존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그 시간은 반드시 저를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저는 쓰거든요.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또 SNS 이런 것들 좀 배우고 있어서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10시부터 11시를 씁니다. 이렇게 타임존을 좀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든 나를 위한 1시간이나 2시간을 꼭 확보를 해두시고, 술자리가 있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도 그 시간 전에는 들어가려고, 왜냐면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좀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확보가 되고요. 나머지 20%를 좀 집중해서 쓰시면 그 시간들이 쌓여서 언젠간 성과를 발휘하게 되겠죠. 그러면 커리어 피보팅을 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나모리 가주오 선생님의 왜 일하는가라는 책에서 서양 쪽에서는 일을 원죄 개념으로 접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거예요. 최소 시간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동양인, 특히 일본인들은 업이 자아 실현의 수단이기도 하고 본인의 자존감의 원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수단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게 하고 자기의 인생과 같이 가는 친구 같은 개념으로 업을 정의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도 한번 정의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노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연봉을 제일 많이 주는 데를 들어가서 짧은 기간 많이 벌고 나오셔서 일찍 은퇴하시는 게 본인에게 더 해피한 일이겠죠? 근데 제가 이 채널을 보니 일잘러가 되고 싶은 욕심들이 있는 친구들이 이 채널들을 구독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하는 후배들이라면 아마도 일을 나의 자존감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정의해 보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을 탐색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나마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기준이 요즘은 MBTI인 것 같아요. 근데 MBTI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무료 버전을 쓰시겠지만 유료 버전으로 제대로 된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면 의외의 포인트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면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게 될 거고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많은 툴들이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은 다시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자꾸 바뀌기 때문이에요. 천성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은 바뀌지 않겠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그리고 경험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어가면서 조금씩 나의 성격과 일하는 방식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MBTI에도 영향을 미쳐서 P였던 사람이 일을 하면서 J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I였던 사람이 의식적으로 사회화된 E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탐색할 때 객관적으로 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료지만 제대로 된 검사를 한 번씩은 해보시는 걸 권하고요. MBTI 말고도 뭐 버크만 검사라던가 애니어그램이라는 툴도 있고요. 갤럽의 강점 조사 이런 툴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커리어는 서칭하지 마시고 제가 디스커버링 하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의 긴 호흡으로 가져갈 나의 커리어의 방향성을 가져가시는 데는 본인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직을 해오시고 커리어 피벗을 해오시면서 어려웠던 점들은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경영자가 된 이후에 후회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연봉 협상 부분이었습니다. 사업을 했다가 좀 더 나은 CEO가 되려면 남의 회사를 들어가서 좀 배워보자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학원 다니듯이 그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무엇을 경험하든 입장료도 내고 학원비도 내잖아요. 돈을 내고도 배우는데 회사라는 이곳은 나에게 경력도 쌓아주고 일도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인맥도 쌓게 해주는데 돈을 주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직할 때도 희망 연봉 어떠십니까?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얼마여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였고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 승진하고 올라갈 때도 처음에 손해를 보고 시작하다 보면 그 직전 연봉에서 몇 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손해를 봤던 거죠. 왜 후배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채용하는 입장에서 너무 훌륭한 스펙과 좋은 경력 그리고 제가 면접까지 봤더니 대답도 너무 잘해요.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직전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더니 너무 형편없는 연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력서가 진짜일까? 이 친구가 면접에서 보여줬던 역량과 태도는 진짜일까? 혹시 연기 아닐까? 이렇게 훌륭한 친구가 이 연봉을 받고 다녔을 리가 없는데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치, 지표가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연봉입니다. 그럼 연봉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조직에서는 이게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음번 피보팅을 고민하실 때 직책과 연봉을 같이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리어 피보터들이 도망가는 게 비겁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비겁한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는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글로벌 회사에서 사내 결혼을 했었었는데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 저희 사장님으로 오시다 보니 제가 사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남편을 내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업무에 퍼포먼스를 내면 다르게 봐주실 거야. 나를 아직 잘 모르셔서 저런 말씀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너가 이렇게 일 잘한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 같은 사내를 다니고 있는 네 남편이 기죽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오히려 독한 아이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유리천장 정도가 아니라 이건 콘크리트 천장이다. 이거를 깨부수려고 내가 자꾸 부딪힐수록 내 머리만 깨지고 피 흘리는 것은 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략적으로 MBA를 입학했고 졸업한 이후에는 상방이 열려있는 회사를 찾았어요. 제가 옮겼던 그 식품회사는 여성 경영진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그 회사를 결정하게 된 굉장히 큰 이유였고요. 그래서 안 되는 곳에서는 부딪히지 마시고 피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만의 노트를 적는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노트인지 다 책이나 뭐 미디어에서 만나는 많은 롤모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목표를 적어라. 그래서 목표를 시각화해라.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는 얘기신데 저는 이제 불만 노트라고 하고 그 불만 노트의 존재를 아는 제 친구들은 데스노트라고 하는데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수치심이 들었을 때, 굉장히 심하게 모욕감을 느꼈을 때 힘든 일들을 불만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한테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의 말들도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대사처럼 적었고요. 거기다가 적은 이유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크고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적어냄으로써 내 뇌에서 외장하드로 옮기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생각이라는 건 감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언어라는 건 감정이 없더라고요. 언어가 돼서 딱 노트에 적혀 있는 그 글을 보면 내 생각이 데이터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이 쏙 빠지면서 이렇게 봤더니 별게 아닌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내가 상처받을 일이 아니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쓰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약간의 죄책감이 들면서 미안해져요. 조금씩 제가 정화가 되면서 약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는 나를 위해서 거기다 적어라.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의지라는 것은 속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구력이 굉장히 약해요. 인간의 의지만 의지하고 있으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계속 모티베이션 해야 되는 장치들을 주변에 둬야 되는데 그 장치 중에 하나가 저는 불만 노트였어요. 그래서 내가 약해지고 거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불만 노트를 열어서 나를 모욕했던 사람들의 그 대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울컥 올라오면서 아 그래 내가 이걸 적으면서 내가 꼭 성공해서 이 사람한테 복수해 주리라. 가장 통쾌한 복수는 내가 성공해서 이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막 떠올라요. 그러면서 감정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티베이션용으로 불만 노트를 꼭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눠주신 내용이 출간하신 도서에도 적혀 있다고 들었는데 도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 직장이 F&B 시장이었잖아요. 그 시장은 회사가 많이 생겨났다가 도산하기도 하고 또 인수합병 되기도 하고 경쟁이 굉장히 심한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CEO로서 일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이끌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금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후배들과 직원들을 두고 왔잖아요. 가끔씩 안부 연락을 오는 그 친구들이 구조조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또 힘들게 돼서 다시 나오게 됐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해오면 마음 한켠에 굉장히 큰 죄책감이 있었어요. 후배들을 놔두고 나만 편안한 곳에 와서 대표랍시고 대우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까 타임존 말씀드릴 때 그 미존의 시간에 제가 글을 많이 적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써왔던 그 글들이 후배들에게 해주면 참 인사이트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엮어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을 계속해도 괜찮을까라는 제목에 되게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우리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6가지의 기본기를 갖추시면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가져가는 마인드셋을 갖추시는데 진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터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책의 내용에서도 이론을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도 적어보세요. 이거 적어보세요. 생각을 정리하게끔 유도를 일부러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도한 내용들을 체크리스트와 셀프 진단을 가능한 워크북으로 따로 만들었는데 무료 북으로 만들어서 제가 제 SNS에 프로필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누구나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오픈해 놨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꿀팁도 거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꼭 다운받으셔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원 대리급 또는 취준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갖춰야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책이니까 스타터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이 2030 스타터분들인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어가는 것을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사람과 무언가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사람의 삶의 질이 얼마나 다를 것인가.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커리어 피보팅의 과정을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익숙한 회사와 동료들을 잃어가고 아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더 장착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훨씬 더 밀도 있게 커리어를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스타터 여러분들은 구슬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세요. 여러분 세대에는 천직이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천직이 꼭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본기를 잘 갖추시고 언젠가 구슬을 깨어서 보배를 만드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